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바꿨는데, 네, 되게 어색하네요, 이거. 아씨, 얼굴 가리고 다녀도 참 좋았는데, 얼굴을 열게 돼서 조금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엄청 덥네요. 네. 여름이 되면 더 힘든데, 농사가 되시면 되게 많이 돌아다니세요. 생각보다. 거의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잠깐 얘기해 드리면 그래서 차를 좀 좋은 거 타셔야 됩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좋은 거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걔랑 제일 오래 지낼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걔를 되게 투자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아예 여자 노무사님들은 아예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남자 노무사님들은 뭐 버티다 결국엔 차를 사십니다. 예. 제가 동기들도 처음에 중고차 사다가 결국에 좋은 걸로 바꿔요. 왜냐면 너무 걔랑 오래 지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허세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차랑 되게 오래 지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핸드폰도 되게 좋은 걸로 하셔야 돼요. 번호를 바꾸고 기계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노무산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곧 되실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제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말한 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네. 2주차 강의를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프린터 나간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프린터 못 받으셨으면은 우리 학원 그 데스크 가시면 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쭉쭉 나갈 텐데 뭐 기출 강의 계획서대로 일단 나갈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 있는 논점은 다 할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순서대로 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위약 예정 금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위약 예정 금지부터 좀 들어갈 텐데요. 위약 예정 금지는 여러분 조문이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법조문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 이해가 왜 이런 판례가 나왔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2주차 자료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위약 예정 금지는 확실히 법 규정에 어느 정도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냥 뭐 위약 예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서론 보시면 민법 398조가 있긴 있는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왜 민법 398조를 왜 가져왔냐면 우리 법 규정에 있으니까, 법 조문에 우리에게 주는 무기에 있기 때문에 쓰면 좋다. 예. 그래서 민법은 요거는 아실 거예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민법하고 그건 아시죠? 우리가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뭐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보호법 이런 걸 합쳐서 뭐 노동에 관한 법인데 그걸 줄여서 그냥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일단 민법은 사인과 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 그렇죠? 너. 행정쟁동법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쟁동법은 나랑 행정청 뭐 이렇게 국가랑 이렇게 하는 게 행정법이죠. 노동법은 뭐냐면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별법이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이에요. 이거는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 노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노조법은 사용자가 있고요, 노동조합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있던 사용자는 누구예요? 그냥
기업이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법은 민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을 규율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누구를? 이쪽을. 그래서 뭐다? 민법의 특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위약예정 금지의 서 부분에 민법 398조는 일반적인 내용을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있죠. 여기서 말한 채무는 임금 채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라고 하죠. 그때 뭐 이거 안 하면 너 위약금 얼마야? 연예인들 많이 그런 거 하죠. 위약금 얼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약예정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읽어볼게요. 서를. 자, 맨 첫 번째 줄 뒷부분도 보면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채권 채무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 채권입니다. 그죠? 우리가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로자가 해당 규정이 근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디에 나와 있다? 근로기준법 20조에서 위약예정 금지를 명확히 규정해서 근로자의 강제 근로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있다. 자, 요거를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법규정 먼저 볼게요. 법규정. 우리 법규정 자세하게 볼게요.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인트를 잘 정하셔야 되는 게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니까. 사용자가 있고요.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죠. 사용자는 근로 제공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주죠. 그게 임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받을 게 있죠. 받을 게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임금 채권이 있는 거고 사용자는 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약예정 금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근로자 측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쪽에 보호 규정이 많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시험지에 나오는 거는 이쪽에 보호 규정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어겨서 예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호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준 판례가 나오면 그런 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너 사용자 니네 이거 무기로 해서 이거 강제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조문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거예요. 너 이거 근무 안 하면 뭐 위약금 1,000만 원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거 정하면 내가 여기서 일하기 싫어. 그냥 싫은 데 있잖아요. 싫은데 그 1,000만 원을 뱉어내기가 싫어서 일을 하게 되는 그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7조의 강제근로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예정 금지가 시험지에 나오면 뭐 민법 398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조문은 꼭 쓰셔야 됩니다. 조문 쓰시고 밑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과도하게 강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도 좀 써주면 좋아요. 네. 그리고 노마저 3번 판례의 태도를 좀 볼 텐데 잘 아실 겁니다. 위약예정 금지는 출제는 됐었습니다. 근데 뭐 다시 내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원칙적인 판례 보시면
줄친 부분 먼저 볼게요. 줄친 부분.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뭐예요? 그냥 야 너 1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일 안 하면 1,000만 원이야. 그래서 뭐 손해 발생 이런 거 안 따지고 어떻게 그냥 1,000만 원 내놓는 거야. 이 왜? 1년 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역으로 해석해 보면 야 너 일하는데 제조업이야. 제조업인데 판넬을 찍어내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판넬을 잘못 찍어서 손해가 되게 막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 내가 2개까지는 봐줄게. 3개부터는 네 월급에서 10만 원씩 깔 거야. 아니면 손해배상 금액을 하나에 10만 원씩 내가 책정해서 나한테 청구할 거야.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실제 손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달라요. 이거는 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너 여기에 짱 박혀서 1년 동안 일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게 위약 예정 금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손해배상액 예정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규정에 근로계약 불이행.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근로제공 의무밖에 없어요. 그거.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쪽에 만약에 연관돼서 문제가 나오겠다면 뭐랑 나오겠습니까? 결국에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의무복무 기간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뭘 강제할 거예요? 근로자한테 강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의무복무 기간하고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런 이제 판례가 쭉쭉 나왔던 거죠. 보기 전에 의무복무 기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게.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속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워라밸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의무복무 기간을 뭐 의무복무 2년 하면 뭐 줄게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안 받고 그냥 안 다닐래.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약 예정 금지는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임금. 이 기간 동안 근무를 안 했을 때 임금을 토해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비를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학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실제 저쪽 지방 쪽에 있는 여기 먼 협들 거기서는 대학교 등록금도 좀 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2년 근무 예를 드는 거예요. 2년 근무 안 하면 이거 다 토해내라. 이런 규정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고 실제 이런 부분 때문에 판례가 나온 거예요. 딱 보면 어때요? 그냥 임금 반환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 받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성이 인정되거나 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으면 이런 거 의무복무 기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던 유학비나 대학교 등록금이 문제가 되겠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목차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보면 2번 보시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임금 반환이라고 있죠. 읽어볼게요. 판례는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일 때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왜? 내 거니까. 내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 써도 되냐? 아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같은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인데 얘네가 2개를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한번 짚어주고 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답안지. 3번을 보시면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 교육비 목적의 연수비 기타 비용 상환인데 읽어볼게요.
원칙을 보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임금은 임금대로 줬어요. 근데 네가 우리 회사에 좀 나는 키우고 싶어, 얘를 핵심 인재로. 그래서 대학원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본전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논리가 판례가 나온 거예요. 왜? 당연한 걸 안 지키고 있으면 법원이 심판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결론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원칙을 보시면 판례는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먼저 땡겨준 겁니다.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그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나 일부 그냥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그걸 어디서 까는 거예요? 내가 뒤에 보면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뭐 미리 땡겨서 받은 거 돈 까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상환 의무라고 합니다. 취지로 확인을 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은 있겠죠. 기업이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를 외우실 때도 조금 어렵게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런 킥포인트 단어를 일단 암기를 좀 하시고 그거를 앞뒤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수비 운영 우선 지출했고 실제 그거를 상환하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상환 의무 면제하기로 하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이 구체적인 범위는 뭐냐면 판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준 겁니다. 같은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 결국엔.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그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내 회사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키우고 싶어서 얘한테 좀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애를 좀 키웠습니다. 그때 했던 교육비뿐만 아니고 공고 같은 거 올린 거 있죠. 우리가 이거 유학 보내줄게. 대신 한 5년 정도 일은 해야 되는데 주재원으로 어때? 했을 때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 겁니다. 왜? 어쨌든 그렇게 하든 내가 찍어서 데리고 오든 기업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 뒷부분,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내. 이건 무슨 말 하냐면, 야, 교육비 지원해 준 거 알겠다. 그런 이 교육비를 반환하는 거 대신에 의무 복무 기간을 주는 거 알겠다.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되잖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3년, 5년 오케이. 근데 50년 이러면 안 되겠죠. 대학교 2년 보내주고 치사하고 더럽고 해서 나와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할 비용도 대학 등록금을 1,000만 원 받았는데 우리는 10배 토해내야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법원 가면 다 깎여요. 정해져 있는 등의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면이에요. 그러면 20조 위반 아니니까 그렇게 평가되면 20조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차반이라서 요거를 보긴 봐야 되는데 아직 나올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참고 판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줄침 부분을 좀 볼게요. 근로기준법 20조는 줄침 부분 보시면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를 계속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헌법상 직장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갖다 쓸 때 아까 제가 앞에 써놓은 것처럼 그냥 써도 되는 거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월한 지위에서 사용자가 강제근로 시킬 수 있으니까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요 판례 문구를 조금 따서 쓰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뒷부분 보시면 주신 거 볼게요. 의무기간의 설정의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즉 뭐냐면 위에 양가로 2번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단체 협약 관련해서 뭐 그런 목적이나 뭐 이런 거 따질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쓰셔도 돼요. 예,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거의 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게 뭐 최근에 나온 판례라서 좀 갖다 놓긴 했는데, 이건 뭐냐면 줄친 거 볼게요. 기업 매각에 반대하는 조건으로 뭐 임금이나 교육비를 받은 게 아니라 위로금 받은 거예요. 위로금. 그냥 근로자가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약정은 뭐예요? 그냥 위로금이다. 위로금. 개인적으로 회사가 땡겨준 돈이 아니라 그냥 야 위로금인데 이거 이 정도 8개월 동안은 조금 일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반환하라고 했어요. 나가면서. 상관없겠죠.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뭐 요것도 조금 나오긴 힘들어요. 나올 거면은 위양예정 금지가 나오지. 그 의무복무 기간으로. 조금 관련이 조금 없어서 일단 동차반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쭉쭉쭉 해서 좀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으면 모험을 걸어야 돼요. 예, 모험이 다소 무모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노무법인 운영하고 있잖아요. 30기 노무사님들을 좀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다른 분도 계시지만 한 분은 공부를 좀 하셨고 한 분은 진짜 동차로 되셨어요. 1년 안 했나? 1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실무할 때는 공부 오래 한 사람이 더 유리해요. 많이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거의 느낀 건 저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빨리 된 게 낫습니다. 네, 빨리 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험을 걸어서라도 빨리 되는 게 좋다. 3페이지 보시면 사이닝 보너스라고 있는데요. 실제 사이닝 보너스가 뭐 이거 니네가 만들어낸 용어 아니야 하는데 이거 진짜 판례가 사이닝 보너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닝 보너스 외우지 말고 사인하면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하면 주는 보너스. 그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거 이해 먼저 하고 좀 들어갈게요. 엄밀히 말하면 위양예정 금지 파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전속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같이 관련 문제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올 수도 있죠. 예. 사이닝 보너스. 사인하면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거 개념을 알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이닝 보너스 사인하면 준대. 뭘 사인하겠어요? 당연히 어떤 근로계약이나 그리고 야 우리 쪽으로 와 이런 스카웃 내 사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뒤에 나올 텐데 스카우트. 근데 우리가 답안지에 스카우트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직의 대가, 우리 쪽으로 오는 이직의 대가로 사인하면 돈 준다고. 어디에? 근로계약에 사인하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야, 근로계약에 사인하면 주는데 우리 쪽에 이거는 전속해서 우리 쪽에 좀 일 좀 해줘. 한 10년 정도만. 요러면 요 받았던 사이닝 보너스가 어떤 느낌이에요? 살짝 위양예정이랑 엮이려고 하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갔을 때 그래서 위양예정하고 같이 많이 보는 겁니다. 왜? 강제근로. 우리 위양예정 금지 왜 못했어요? 강제근로 하지 말라고. 강제근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자고요. 사이닝 보너스가 스카우트 이직의 대가 그리고 새로운 회사 근로계약 체결하는 걸로 돈을 줬다면 이건 당연히 위반이 아니겠죠. 그냥 오는 조건으로 준 거잖아. 하루만 일해도. 근데 이건 위반이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어쨌든 위양예정 금지가 강제근로 하지 말라고 묶어놓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거 논의를 들어가기 전에 아 이게 문제 되겠구나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이해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넘기는 것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 같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서 보시면 읽어볼게요. 사이닝 보너스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정하고 일회성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의무복무 기간 안 정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써놓은 거예요. 왜? 뒤에 부분을 연결하니까.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 반환하는 규정이 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 왜? 이건 문제 안 될 거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 될 거니까. 어차피 서론에서 명확하게 내가 쓸 부분은 여기인데 이거 간단히 써줄게. 왜? 판례가 같은 부분, 같은 판례예요, 결국에. 판례의 태도 보시면 원칙 볼게요. 자, 줄친 것만 볼게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되는 대가의 성격. 1번입니다, 1번. 일로 와. 오면 줄게. 그러면 그건 뭐다? 문제가 안 된다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의무 기간 동안의 이직 금지 내지 전속 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성급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많이 본 거죠.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문헌적 해석 판례나 단체 협약 뭐 해석 판례나 이런 거에 동기, 경위, 목적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냥 쓰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걸 많이 쓰시기 때문에 똑같이 이거 자꾸 암기하면서 뭔가 암기량을 늘리지 마시고 내가 갖다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이닝 보너스 계약을 할 때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뭐예요? 아예 깔아놓죠. 판례가. 이게 두 개 중에 어떤 의미로 볼 건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이닝 보너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약 자체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성격인지를 보려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경위도 봐야 될 거고 어떻게 스카우트했는지 그리고 얘네 둘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쭉 쓰시면 돼요.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게 문헌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즉 여러 개를 본다는 겁니다. 다 잡아서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헌적 의미를 보는 거예요. 2번 보시면 나눠져 있죠 이제. 자 2번 이직 및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그냥 줄친 거 볼게요. 사이닝 보너스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당연한 거죠. 왜? 야 사이닝 보너스 자체가 사인하면 주는 거잖아. 내가 왔으니까 사인했으니까 줬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예요? 내가 온 거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직의 대가 근로계약 체결 관련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3번을 보시면 전속근무 체결의 대가. 아까 우리 위에 원칙에서도 이 두 개 중에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시면 볼게요. 판례는 명시적 입장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속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품을 임금과는 별개로 보아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게 뭐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아니다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느낌상은 뭐 이렇게 해도 강제근로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판례가 있는 2번 있죠. 요거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은 아직 명시적인 입장은 없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왜 괜히 관련 판례를 끌어다가 쓰실 때까지 막 머리에 암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 판례를 조금 잘 쓰시고 사이닝 보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채용 내정과 시용인데 요것도 채용 내정과 시용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달라요. 원래는 다른데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건 한 방에 보자는 의미에서 묶어놓은 겁니다. 시용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 시제품 이런 거죠. 시제품. 사람도 근로자도 한번
써보고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정식 근로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용 계약이라고 하고 실무상 시용 계약서는 따로 씁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수습하고는 달라요. 답안 제가 여기다 쓴 것 같긴 한데 시용하고 수습을 같이 혼동해서 답안지에 쓰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실무에서도. 그래서 시용은 말 그대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쓰려고 너 쓰는 거야. 목적이 명확한 겁니다. 사용해보고 평가해보고 또 쓸게 이런 느낌인 거고, 수습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의 목적이 좀 강해요. 내가 너 쓸 거야. 근데 몇 개월 정도는 좀 가르칠게. 알았지? 이런 느낌으로 수습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구분하셔야 된다. 채용 내정하고 시용과 수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입니다. 즉 시점이라고 하는 뭐냐면 근로계약을 원래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면 사업장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장 나온 애들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거지 실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얘네는 실제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정이에요. 내정자 이러죠. 시용하고 수습은 실제 일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채용 내정 볼게요. 판례는 채용 내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근로계약 성립된다고 보긴 봅니다. 근데 근로 제공을 안 한 거지. 그래서 근로기준 보호를 받지만 정시 채용 시까지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이라는 입장이에요. 즉 뭐냐면 해약권 유보라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냐면 요거보다는 좀 쉽게 봐주겠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용 보실게요. 시용. 채용 내정은 나오기 힘들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문제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채용 내정 자체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시용 보시면 시용은 나온 지 좀 됐긴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수습하고 같이 해서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실게요.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이미 근로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용하고 수습이나 이런 애들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도. 그러니까 업무 능력 평가하는 거예요. 자질도 보고 성품도 보고 업무 수행 능력도 보고 그런 게 다 판례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의 교육기간을 두는 수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수습과 구별되는 거를 좀 써주면 좋아요. 실제 나오면. 그럼 얘는 좀 이거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2번 보시면 법적 성질이 중요하겠죠. 1번 시용기간의 명시는 이거는 그냥 판례가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판례가 있어서. 보시면 그냥 근로계약의 시용기간 적용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 채용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용 온 거 보고 가서 면접 보고 채용이 되면 그냥 별말 없으면 뭐예요? 그냥 정직원이에요. 정직원.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시용계약을 따로 했다거나 아니면 뭐 수습계약을 하면 그게 지위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시용기간 도중 또는 이후 본계약 체결 거부의 법적 성격 뭐겠어요? 아까 우리 위에서 보고 왔던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얘네가 별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시용이나 수습기간에 나가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나를 써보고 버렸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되겠죠. 즉 뭐다? 해고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용기간 동안에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게 해고로 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보실게요. 판례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할 판단하는 시용대 취지와 목적 비추어 볼 때 보통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회통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되는 입장이죠. 즉 해고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입니다. 밑에가 그런 내용이죠. 서면 통지 여부. 판례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 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즉 뭐냐면 시용이나 수습이나 채용 내정 전부 다 어쨌든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로 봐서 근로기준법 범위 안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의 차이일 뿐이지 해고가 이슈가 발생을 하면 해고인 거고, 그리고 해고의 사유나 절차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실게요. 5페이지. 평균임금인데요. 수험생분들이 통상임금을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의외로 평균임금 나오면 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 들어가기 전에 평균임금을 좀 잘 하려면 조문을 이해를 좀 잘하면 좋아요. 조문에 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임금은 그냥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뭐 개념이 아니고. 자, 법 규정 먼저 볼게요. 2조이랑 5호에 있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즉 뭐냐? 평균 임금이 되기 전에 당연히 임금에 해당돼야 평균 임금성을 논하는 거예요. 근로의 대가는 저희가 그 맨 처음 시간에 한번 봤었던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볼게요. 이게 뭐 평균 임금을 판단하는 판례긴 하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 근로 대상, 그리고 근로자한테 어떻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이 단체협의나 취업규칙 등의 사용자 지급 의무, 우리 옛날에 봤었죠. 근로 제공에 직접 밀접 관련 플러스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나오네요. 그리고 해당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약간 판례가 임금하고 평균 임금하고 같이 보는 느낌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계산할 때 이미 그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볼 텐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에 해당되면 거의 평균임금에 다 산입이 되고 그 중에 통상임금 부분을 보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따가 법조문 할 때 이거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3번 보시면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인데 이거는 판례가 한번 나왔고 실무상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긴 했죠. 근데 나올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복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복지 포인트가 나오면 아마 선택적 복지 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가 나올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판례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세 가지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애우려고 하면 애워지지도 않고요. 선택적 복지에 대한 취지, 그다음에 도입 배경 이런 것까지 다 보던데 그럴 필요 없고 1번이 뭐냐면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구를 써도 돼요. 판례에. 왜? 그런 부분으로 얘네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먼저 보시고 2번은 안 쓰면 없어지냐. 안 쓰면 없어지냐입니다. 이 복지 포인트가 내가 1개월 이내 안 쓰면 사라지냐 아니면 남아있느냐 그 부분을 보는 거고 3번은 양도되냐 딴 애들한테 줄 수 있냐. 우리가 뒤에 부분 볼 수 있겠지만 임금채권 양도됩니까? 가능한 거죠. 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 연역과 도입 배경, 소멸 및 양도 가능성이 없음,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제공, 근로자들과 근로제공과 무관한 금품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뭐냐면 이 사안은 이미 이 사람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줄 때 야 이건 근로의 제공하고 관련 없는 금품이다 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알려주거나 인지를 하게끔 확인서 같은 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요소를 잘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임금성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 복지 포인트 막 인정되고 막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요소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입장이 갈리는 거는 출제위원 분들께서 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판례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 포인트 나오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소멸되지도 않고 양도가 된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임금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마자 이번 평균임금 보면 평균임금 법규정을 볼게요. 법규정 2조 2랑 6호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나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그리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해 준한다. 근데 앞에 걸 보면 여기도 평균임금은 며칠치 거예요. 그러면 하루치 겁니다. 하루치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쉽게 말해서 평균임금 가장 많이 쓰는 사유가 언제? 퇴직금. 퇴직금 산정할 때 많이 씁니다. 퇴사할 겁니다. 내가. 근데 퇴직금을 산정받고 싶어요.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규정을 보니까 평균임금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치고 들어갑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해당되는 금품 전부를 뭘로 나눈다?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다. 3개월이 89일이 될 수도 있고 90일이 될 수도 있고 91일이 될 수 있고 92일이 될 수 있죠. 7, 8, 9 이렇게 되면 92일이 되는 거잖아요. 평균 임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 이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일치 평균임금 나오는 거예요. 일일치 평균임금.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엔 뭐다? 일일치 평균임금. 이 그림을 보실게요. 자,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 즉 뭐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으로 거의 산입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따로, 평균임금 따로 하지 마시고 임금하고 평균임금을 좀 함께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판례 태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번 판례 태도 보면 똑같은 판례입니다. 사용자의 지급 의무 지워져 있고 그 지급 의무에 따라서 줄친구만 볼게요. 넘어가서 지급 의무 여부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그 뭐네요?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이거는 저 맨 끝에 줄 보면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는데 이건 뭐 우리 노동관행 했었죠. 노동관행에서도 지급 의무 있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지급 의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로 제공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 나오면 평균임금 문제 나오면 기억 잘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근로기준법 2조 보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니까 거기서 유추하면 돼요. 근로의 제공. 맞아. 그때 얘가 이렇게 말했었어.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 있고 사용자의 지급 의무 있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막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그러면 요 정도는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좀 볼게요. 양가로 이런 평균임금 산정시 계산 시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보면, 요거를 안 보려다가 보는 이유가 우리 코로나가 이번에 좀 심했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코로나 기간에 자가격리 기간, 그 기간을 이 평균임금 산입 기간에서 빼야 될지 아니면 넣어야 될지가 문제가 됩니다. 요 조문을 잘못 이해하시면, 요거 볼게요. 여기서 저건 뭐냐면 근로자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근로기준법, 민법의 특별법, 누구 쪽에 치우쳐져 있는 법, 근로자한테 치우쳐져 있는 법, 즉 저기서 정한 건 빼라. 있는 걸 빼네. 왜 빼냐? 근로자가 분리하면 안 되니까 빼는 겁니다. 저거는. 코로나 기간으로 좀 예시를 들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기간이 되면, 코로나를 걸렸어요. 업무상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업무상 걸린 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재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업무상 걸린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홍대 클럽 갔다 걸렸어. 근데 나오면 안 되죠. 왜? 정부에서 묶어놨으니까. 그럼 요 기간을 평균 임금 산입 기간에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는 안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연차도 없어요. 안 나왔으면. 근로 제공 안 했으니까 무임금입니다. 무급. 돈 안 줘요. 일주일 동안. 무급. 근데 내가 퇴사한 건 아니니까. 그죠? 재직기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평균임금이? 만약에 이 달 기준으로 하면 이때 5월이야. 5월은 없어졌구나. 코로나가. 만약에 3월입니다. 3월에는 자가격리기간이 있었으니까. 월급은 줄었는데 분모가 그대로면 여러분 평균임금이 줄죠.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거 이해하기 쉽게 한 거예요. 밑줄 그은 거만 볼게요. 위에 거는 뭐 다 뒤에서 다를 거고, 8호 보시면 8호, 밑줄 안 그었구나. 죄송합니다. 8호. 밑줄 그었네요. 죄송해요. 1항에 보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관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 즉 무급으로 된 거 빼버리고 그 기간에서도 일주일 뺀다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평균임금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원래 2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까였어. 100만 원 빼고 10일, 만약에 10일만 근로했어요. 1 똑같아요. 10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10일 자가격리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무급을 했고요. 원래 급여가 있을 거고 거기서 10일치 급여가 빠져요. 그리고 원래 그 기간의 일수에서 10일이 빠진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빠지는 거죠.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걸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이런 산입기간에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라는 거는 여기 뭘 알아두면 좋다?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를 보고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 먼저 보면, 판례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이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 받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거 타당하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 돼요. 여러분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임금의 개념 중에 취지가 뭐냐면, 왜 이 임금이라고 인정된 부분을 통으로 해서 봐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이 정도 받고 이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생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습기간은 임금이 좀 작죠. 회사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판례는 뭐냐면,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상적으로 받았던 임금은 뭐예요? 요 기간의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평균 임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나오면 요걸 잘 살려주시면 좋아요.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사유가 발생을 해서 평균 임금 산정 사유가 있으면 그때 요 판례가 들어간다. 그땐 수습기간 사원으로서 받았던 평균 임금이 통상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임금이었으니까. 근데 이때면 정규직 월급이죠. 이때면 정규직 월급이 통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사용할 평균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양가로 3번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양가로 3번까지 보시고. 양가로 3번 보시면 쟁의 기간인데, 뭐 당연히 이거 뭐 노조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판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의 책임을 돌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취지 및 성격을 고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코로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내가 갑자기 쉬게 됐는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 일일 평균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입장의 취지로 규정이 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밑줄 부분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 왜? 평균임금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어떻게? 회사에서는 당연히 무급 처리하겠죠. 무급 처리하고 그 기간 동안 일 안 했으니까 거기는 빼주고. 그래서 평균임금 손해 없도록. 당연한 겁니다. 위법하면 왜 문제될까요? 위법하면.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위법하면 사용자가 이 기간에 넣어버리고 요거 무급 처리해버려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왜? 위법하니까. 그래서 적법한 쟁의 기간만을 본.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내용을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생각이 안 나면 당연히 시행령 2조를 먼저 펼쳐보고, 아 여기 이거 있었구나. 아 그때 당연히 적법한 것만 해당되겠지. 왜? 그랬으니까 근로자한테 불이익 주면 안 되니까. 위법하면 책임져야죠. 잘못된 행동은. 그렇죠? 7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읽어볼게요. 역시 읽음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원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정신을 조화시키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취지 및 성격이나 근로자의 권리 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의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위 조항의 다른 기관들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거 그냥 뭐 뒤에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즉 뭐다? 근로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적법한 기간만 포함을 시킨다. 적법한 기간만 저 조항에 해당돼서 그 기간 동안 근로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도 제외하고 그 임금 부분도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